특강 진행하는 거 저희가 어제 공지 드렸죠. 네, 오늘 되게 힘들게 모신 유원 인터내셔널 권재원 대표님 모셨으니까 다들 강의 열심히 들으시고 다들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유원 인터내셔널 권재원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를 받았고요. 저는 중소기업 유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회사 겸 엔지니어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 권재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다는 말은 앞으로 또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처음 뵙지만 이 세상이 좁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여러분들 살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다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제목은 Start My Life Up이라고 잡았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얘기 요즘 많이 듣죠. 네,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들도 하시고 뭐 코인 투자도 하셨을 거고 뭐 등등등등 그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이 스타트업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점프업 시키는데 스타트업만큼 좋은 툴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망하기에도 상당히 좋아요. 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스타트업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느냐 이런 내용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려야 되겠죠. 네. 제 이름은 권재환이고 영어 이름은 루이스예요. 스페인어로도 루이스입니다. 일부러 저렇게 영어 이름을 저렇게 지었고요. 어떤 사람도 만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저 사진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게 한 17년 전 사진이고요. 체코하고 헝가리 사이에 슬로바키아라고 있어요. 거기를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엄청나게 넓은 해바라기 밭이 보여서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들어가서 저렇게 살짝 또라이 같은 사진 찍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본 적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의 한 곡지였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정찬우라는 개그맨이 미친소 선생님으로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제목은 그때그때 달라요였습니다. 이 그때그때 달라요가 그 당시엔 개그 멘트였지만 살다 보니까 굉장히 명언입니다. 네. 마침 제가 찍은 사진이랑 딱 맞아서 이때 제가 별명이 미친소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저는 22년 전에 ROTC로 군대를 갔습니다. 네. 군대를 전역했죠. 22년 전에 ROTC로 군대를 갔다가 22년 전에 전역을 한 이후에 22년간의 내용이에요.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그 당시에 벤처가 한참 붐을 이룰 때였거든요. 2000년도에 그때 저는 첫 번째 회사에서 마케팅 기획, 그다음에 전략 제휴 업무를 하는 사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10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회사는 굉장히 좋았고 제가 사무실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앞에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아무 때나 와서 당구를 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넓은 스크린이 있는 극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화도 24시간 틀어줍니다. 그래서 영화도 볼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자유롭고 그 당시에 한참 벤처붐이 유행했던 때라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트렌디한 회사에 제가 입사를 해서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죠.
10개월 만에 제가 사표를 던지고 나왔어요. 제 신념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딜 갔냐면 저는 무역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IMF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망가진 무역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무역회사가 저희 어머니가 아는 분이 사장님이신데 그 계속 무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그 사장님이 혼자서 오퍼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무턱대고 그냥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는 무역 또는 해외 영어 뭐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으니까 그냥 가르쳐 주시면 아니면 그냥 시켜만 주시면 그냥 할게요. 급여는 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때는 아직 저는 캥거루 족이었기 때문에 집에서 밥 주고 뭐 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시킨 일이 이태원을 가라. 그래서 이태원을 가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을 만나요. 나이지리아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수집을 해서 제가 이제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창고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요. 폐 원단을 주로 모았습니다. 폐 원단을 모아서 다시 나이지리아 사람 만나서 보여주고 돈 받고 나이지리아 보내주고 이런 일을 한 몇 달 했어요. 재미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뭐 흑인들 만나갖고 뭐 영어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즈니스적인 영어라는 걸 했으니까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 잡코리아라는 잡 플랫폼에다가 제 이력서를 올려가지고 또 정식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신세계 계열사가 있었고 제가 이제 합격한 회사가 신세계 계열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듀오라고 있어요. 아세요? 듀오? 아직도 있나요? 끄떡끄떡 하신 분 아세요? 모르죠? 아마 지금 없을걸요? 뭐냐면 결혼 중매하는 회사예요. 근데 거의 코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큰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중매할 일이 없어요. 다 없어졌겠죠. 듀오라는 회사, 그 다음에 잡코리아. 제가 잡코리아 이력서 올렸는데 잡코리아에서 저를 채용하겠다고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가 면접을 보러 이렇게 갔는데 제일 먼저 합격 통보가 온 회사에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잡코리아에 전화 오고 듀오 전화 오고 거기 갈 걸. 뭐 했는데 이미 제가 입사 교육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집어치우고 또 저는 다른 회사 가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제 양심 때문에 그냥 그 회사에 눌러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 했던 마케팅 기획하고 신규 사업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치가 바뀌었는데 헤드헌터 교육도 받았어요. 인사 업무도 하고 교육 업무도 했기 때문에 헤드헌터 교육도 별도로 받아서 헤드헌터 일도 같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커리어 트랜스퍼에 대한 나름 지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능력도 좀 생기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매일경제TV에 그 당시에 충무로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어요. 한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취업과 관련돼서 이거 한 번에 2개 회사씩 제가 나가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걸 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근데 제일 오랫동안 한 일은 신규 사업 기획하고 마케팅 기획 일이었는데 그걸 한 5년 정도 하다가 리조트 지배인으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이 굉장히 인생이 한번 크게 바뀌는 케이스죠. 그 필리핀의 세부 섬에 리조트를 짓고 있는 회사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리조트 지배인으로 저를 채용하겠다. 와달라. 네. 이게 왜 갑자기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이제 마케팅 공부를 계속 했어요. 마케팅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그 여행 카페를 한 3개를 운영했어요. 네이버에 2개, 다음에 하나 뭐 이렇게 운영했는데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세부와 관련된 그 카페가 따로 하나 있었는데 세부를 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오는 그런 카페가 됐었던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저를 이제 그 사심을 가지고 리조트 지배인 스카우트 제가 왔던 거예요. 근데 그 카페를 만들어서 제가 운영자였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지 거기다가 어떤 정보들을 제가 공개했고 제 이름으로 올렸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다가 갔는데
그 회사가 4달 만에 부도났어요. 저는 한국에 사표 던지고 짐 다 싸갖고 필리핀까지 넘어갔는데 4달 만에 부도가 났어요, 회사가. 그래서 백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라카이를 제가 갔어요. 여러분들 다 보라카이 많이 가보셨죠?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아름답지가 않았겠죠. 네. 보라카이를 가서 여행 가이드를 했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여행 가이드를 했더니 마이너스 45만 원을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제가 번 돈이 아니라 쓴 돈만 마이너스 4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그냥 투어 가이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이드 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로서 돈을 벌려면 굉장히 많은 트릭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트릭을 쓰는 버릇이 생기면 인생이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뭐 그걸 뭐 직업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다시 마닐라로 올라왔어요. 마닐라로 올라와서 또 아름아름해서 어떤 분의 집에 이제 그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신규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저는 그거를 문서화 시켜드리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있다가 거기서 또 아름아름해서 마닐라에다가 60층짜리 고층 빌딩을 짓는 그런 한국 시행사의 현지 지사장으로 이제 채용이 또 됐어요. 저는 무조건 이제 어디든 자리만 나면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또 뒤통수를 맞았어요. 제가 지사장이니까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도 다녀야 되고 대관 업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나가죠. 사무실 임대료도 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근데 본사에서 그 매달 운영비를 이제 보내주다가 한 3개월 차부터 안 보내기 시작해갖고 제가 이제 제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수천만 원이 나갔어요. 제가.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갑자기 또 이상하게 또 납재련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마닐라에서 3시간 떨어진 거리에 시골에 있는 공장을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매화벽돌을 가지고 재래식 용광도를 만들어서 그 자동차 폐배터리를 수집해서 분해해서 그 안에 있는 납스크랩을 모아서 용광도에 녹여서 99.7%짜리의 괴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근처에 있는 함석 공장에 납품을 했어요. 뭐 지금 짧게 얘기하지만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이에 제가 왜 납재연설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굉장히 많아요, 얘기는. 자, 그랬는데 이제 2번을 납품을 하고 나니까 이제 언제 내가 손익분기점이 이제 돌파를 할 건지가 딱 답이 나오죠. 아, 이제 몇 번만 더 하면 손익분기점을 넘어가고 한 달에 얼마씩 벌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펫배터리를 더 많이 살 수 있겠구나.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팔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그 장밋빛 꿈이 막 부풀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펫배터리를 저한테 안 팔아요. 갑자기. 네, 그 순간에. 그 전에는 필리핀에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납재련소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준비해서 뭐 공장 수리하고 뭐 용광로 만들고 막 해가지고 기술자 뽑고 해가지고 했는데 2번 납품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한테 펫배터리를 납품 안 하는 이유가 배터리를 재생해갖고 재생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필리핀에 이제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한테 헐값에 그걸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그때까지 가는데 얼마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걸 기술을 배우고 했는데 이거 돈만 벌면 되는데 원료를 못 구하니 이걸 어떡하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 비슷한 케이스죠. 네. 원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청동기 시대부터 재련을 했어요. 그죠? 원시인들이 재련을 했다는 얘기예요. 원시인들이 땅에서 돌을 캐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속성 물질을 따로 추출을 해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그거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무식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광산을 찾아다녔어요. 전국에 있는 필리핀 전국에 있는 광산을 막 찾아다녔어요.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내가 녹여갖고 이제 한번 만들어봐야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이제 다니다가 납 가격의 4.5배 가격이 굴이에요. 굴이. 필리핀에 납이 없어요.
필리핀 지질학적으로 납이 없는 나라예요. 근데 구리는 많이 있습니다. 구리, 금 이런 거 많이, 아연, 망간 뭐 등등등 많이 있는데 구리 광산 할 수 있는 광맥이 있는 곳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4배 비싼 건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1년 반 동안 이제 또 준비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국의 광물자원공사 박사님 찾아다니고 뭐 등등등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독학을 합니다. 독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사업화 시킬 수 있겠는지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8번을 썼다가 지웠다 썼다가 지웠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업 계획을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최단기간 안에 BEP를 뚫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집안 재산을 이제 털어먹는 계기가 됩니다. 6개월 만에 털어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지가 됐죠. 제가 광산 개발을 이제 하고 6개월 만에 이제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왜 실패했는지 막 이런 내용들 진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실패하고 나서 그냥 실패하면 안 돼요. 그냥 실패하면 안 됩니다. 왜 실패한지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 수중에 2,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2,700만 원을 가지고 중국을 했어요. 우리나라보다 광산업이 훨씬 발전한 나라. 그래서 중국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왜 실패했는지, 어떤 기술적 부분에서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중국 공장들과 광산과 관련된 업체들을 만나면서 바이어 행세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라도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몇백만 원이 나고 이제 돈을 다 쓴 거죠. 그때 저는 중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때 저는 이제 통역 가이드를 채용을 해갖고 다녔거든요. 그 통역 가이드였던 친구가 지금 우리 회사의 중국 지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필리핀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할 일이 없죠. 돈도 없죠. 그래서 집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카지노가. 그래서 카지노 가서 도박꾼들 이제 통역을 해갖고 이제 용돈벌이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 8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나가고 그리고 낮이 되면 썼어요. 뭘 썼냐, 내가 왜 망했는지, 내가 뭘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썼어요. 그랬더니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때였기 때문에 해외 자원 개발이 굉장히 붐을 이뤘던 시절이거든요. 저는 저 혼자서 하고 저 혼자서 망했는데 뭐 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자원 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했거든요. 저처럼. 근데 제가 한 거에 한 30%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한 90%가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걸 무조건 실패한다, 이거는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을 이제 알려주는 글들을 꾸준히 썼어요. 밤에 카지노 통역하면서. 그랬더니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대기업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저를 만나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로 가요. 와서 제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고 이 체크리스트를 다 동그라미 쳐갖고 오면 두 번째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했어요. 그래서 한 100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로 제가 약간 이름이 알려지면서 이제 굉장히 큰 구리광산을 하고 있는 LG 상사에 제가 드디어 이제 정상적인 이제 일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LG 상사의 구리광산에 제가 성광 부분에 들어가는 케미컬을 납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 유원 인터내셔널의 시작입니다. 왜 시작했냐면, 왜 유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이 되냐면, 사실 광산 개발할 때까지는 현지에서 법인이 있어야 되니까 제 회사 이름을 KJH 트레이딩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제 이름이 건재환이니까 내 이름을 걸고 부끄럽지 않게 나는 자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LG 상사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회사를 다시 또 설립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이름을 저는 유원 인터내셔널로 바꿨습니다. 내 스스로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아는 게 부족했고 그리고 오만했는지
이거를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U1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나 빼고 모든 U가 나보다 낫다. 네. 이런 뜻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의 발전소 한전 산하의 남동발전이라는 곳에서 또 연락이 오고 그쪽에서 그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플랜트와 관련된 제가 이제 일을 받아갖고 이제 한국에 와서 2013년에 회사를 설립해서 여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한국대학교 CEO 총동문회 사무총장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럼앤런 포럼의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스터디를 하는 회사예요. 예. 뭐 저는 무역도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네. 우리 회사 소개해드릴게요. 유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의 사명은 이제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렇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받았고, 뭐 벤처기업 청장 표창 받았고, 이사장 표창 받았고, 산업협동상 받았고, 제일 기뻤던 게 이거예요. 100만 불 수출탑, 300만 불 수출탑. 우리나라 수출탑이 진짜 종류가 많습니다. 액수별로. 근데 제일 싼 게 100만 불, 그 다음이 300만 불. 299만 불을 수출하시면 여러분들은 100만 불 수출탑 받아요. 301만 불 수출하면 300만 불 수출탑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는 이런 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수출 니온 빠졌다. 수출 프론티어 기업, 전문무역 상사, 뭐 우량 기술기업 인증 받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거는 이 특허입니다. 토양 내에 중금속 선별 기술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토록 고생했던 그 실패만 했던 그 광산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토양 내에 중금속을 선별해내는 기술로 특허를 받았어요. 어디다 써먹으면 되냐? 뭐 미군 기지. 미군 기지 지금 막 철수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타이밍이 왔어요. 그 사격장 뭐 이런 거 철수하고 나면 거기에 많은 중금속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선별해내서 깨끗한 토양으로 다시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래는 굉장히 환경오염적인 산업이죠. 광산이라는 게. 근데 거기서 저는 ESG와 결부되는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유원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는 원래는 무역회사의 명칭인데 보시면 이쑤시개부터 미사일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무엇이든 우리는 다 찾아서 중개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긴 22년간의 저의 발자취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이쑤시개부터 미사일까지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몇백 원짜리 제품에서부터 몇십억짜리 제품, 뭐 몇백억짜리 제품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실제로 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걸 하게 됐어요. 자, 이제 제 얘기 한참 했고 오늘 위한 이제 스타트 마이 라이프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내가 누군지 찾고 관계의 진심을 담고 공감 능력과 인사이트를 키우고 나를 위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졸업한 곳 스타트업의 시작이다. 이 중에 질문할게요. 지금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취업을 지금 시도하고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아직은 시도를 안 했다. 그러면 창업을 해볼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업 하나 두 분. 언젠가는 창업해보고 싶은 많죠. 그 언젠가는 창업을 꼭 해보리라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건 하지 않건 늘 가지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언제 어떤 환경에 처할지 모릅니다. 인생이라는 게. 취업 중요하죠.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은 여러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경우잖아요. 아까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27살의 벤처기업. 그때 그 10개월 동안 다녔던 회사에 팀장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팀장님들이 한 8명인가 계셨어요. 그 팀장님들 전 내일 만나요. 제가 10개월 다녔어요. 오비 모임의 총무입니다.
10개월 다녔는데. 여러분 취업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도 취업이 중요했고 첫 직장을 굉장히 재밌게 다녔고 그리고 첫 직장에서 만난 관계들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취업보다 더 중요한 건 틀림없이 나예요.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뭐 간단하게. 자, 평생 동안 여러분이 딱 한 군데만 선택할 수 있다고 칠게요.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난 이 중에 딱 하나만 선택한다면 난 중소기업을 선택하겠다. 한 분 남기시죠. 난 공무원을 선택하겠다. 없어요?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자리를. 없어요? 아, 몇 급이냐가 중요한가? 난 창업을 선택하겠다. 와,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하고 사이는 좋죠. 그걸 보지 않아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손들어 보라고 했을 때 딱 세 분만 창업에 손들고 나머지는 다 손 안 들었어요. 지금 공무원의 인기가 그렇게 없어졌잖아요, 그죠? 네. 우리 낙대 얘기 하긴 좀 그런데 공무원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의 인기가 뚝 떨어졌어요. 왜? 벌이가 시원치 않아. 그리고 우리가 너무 오래 살거든.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요 세 군데로 다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생각보다 좀 더 주거든요. 반대부터. 넉넉하게 주거든요.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쭉 버티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또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한 49세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평균 퇴직 나이입니다. 평균 퇴직 나이가 49세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뭐 여러분들 나이가 어떻게 되던 간에 한 20년 정도 일하는 거예요. 20년 정도. 자, 평생 한 번 선택하는데 20년 일하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창업 선택하시는 분은 이건 뭐 그때그때 달라요. 다 어려워요. 선택하기가. 네. 왜 손들기가 힘드냐면 선택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내 스스로를 찾아놓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선택하기 힘들고 저 창업은 사실 아까 부모님 여쭤봤지만 일단 아빠가 무조건 반대합니다. 네. 저도 반대할 것 같아요. 일단 좀 거덜내요 한두 번은. 네. 다 같이 힘들어지는 시절이 조금 생겨요.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러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빠가 뭐 조영진이거나 빌 게이츠거나 그러면 괜찮지. 그래서 대기업이 참 좋은 점이 뭐냐면 사내벤처를 또 해볼 수가 있어요. 대기업에 가면 요즘 사내벤처 안 하는 회사들이 없어요. 근데 사내벤처를 왜 하겠어요? 그만큼 스타트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뭐 스타트업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여기 보시면 6가지가 있죠. 명제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 중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곧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네. 인정받으면 에너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잘했다. 아 진짜 너 아니었으면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트렌드는 앞에서 얘기해요. 또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얘기 안 한 거예요. 저 건축과 나왔어요. 네. 건축과 나와서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제 친구들은 아직도 건설회사 다닙니다. 저는 건축과를 갔는데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건축과가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평생 집 짓는 거 하나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그 당시 트렌드예요. 건축과가. 한의대나 의대 아니면. 네. 그랬는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일단 공부가 재미가 없고 두 번째는 여기는 또 미대인 거라.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제가 손이 꽃게 손이나 다름없을 만큼 그림을 그려요. 그럼 이것저것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관련된 일을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일단 졸업을 해야 되니까
ROTC를 간 것도 최대한 빨리 졸업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ROTC를 가면 우리는 2년 4개월을 군대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근데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고 이러면 막 3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병사로 가는 것보다 ROTC로 갔다 오는 게 돈도 벌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군생활을 하는데 시간을 적게 들이고 모든 게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ROTC 선택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남들 다 건설회사 갈 때 저는 마케팅으로 신입사원이 됐어요. 경력직으로 대부분 갔거든요. 우리 ROTC 전역자들은. 근데 저는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두 가지 건축공학과 실패했어요. 저는 굉장히 실패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의 첫발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두 번째는 신규사업 기획건이었어요. 지금 웰빙이라는 단어가 이제 상당히 없어졌고 저걸 제가 기획했을 때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때 제 머릿속에 이제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뭐 피자헛이나 이런 정크푸드들은 결국 내리막길을 갈 것이고 사람들이 더 이상 사 먹지 않을 거다.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정크푸드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햄버거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은 햄버거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해서 슬로우 푸드와 패스트 푸드를 저는 융합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원재료를 슬로우 푸드를 가지고 만든 패스트푸드 브랜드를 런칭하는 게 이제 제 기획안이었죠. 회사에서 마케팅 기획을 할 때 하다가 신규 사업 기획을 처음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거를 한 2박 3일 동안 1차 기획안을 써가지고 이제 임원진에게 제출을 했어요.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 이대로 가면 10년 후에 말라 죽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 수 있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사장님한테 이제 허락이 떨어졌어요. 해봐라.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3개월의 시간을 주시면 3개월 후에 사업계획서를 완성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3개월 동안 제가 출근을 하든 출근을 하지 않건 월급을 주십시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는 출퇴근의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를 다녔는데 양손에 개수기를 들고 이제 유사한 점포 뭐 신촌에도 있었고 강남에도 있었고 유사한 점포를 세 군데를 찍었어요. 종로 쪽, 그다음에 신촌 쪽, 그다음에 강남 쪽.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제 문 열기 전에 가서 잠복 근무를 시작을 하는 거죠. 왼쪽에서 오는 사람, 오른쪽에서 오는 사람, 왼쪽에서 오는 남자, 오른쪽에서 오는 여자 일일이 카테고리를 이렇게 생노가다로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했어요. 요새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 마이닝을 저는 그렇게 했어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서 입지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객단가는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을 매겨서 제품을 만들어야 얼마큼 벌 수 있을지 이런 거를 다 그 데이터에서 녹여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했어요. 너무 신났어요. 회사 가는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3개월 만에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안 한대요. 네. 그래도 너 참 잘했다 했어요. 네. 회사에서는 이 신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도 저보고 참 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신규 사업 기획 팀장. 네. 회사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얘기가 나오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다 알거든요. 얼만큼 영혼을 녹여 넣는지를 회사에서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새로운 포지션도 주고 계속 해봐라 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회사가 해외로 진출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100% 로컬라이즈 된 회사이기 때문에 전 직원의 80%가 여건이 없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이제 가는 거죠. 중국 시장 조사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했는데 이거 얘기하려면 뭐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립니다. 그 중국에 그 당시에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들이 다 중국으로 진출하고 중국에다가 이제 세우고 있었어요. 독일 회사, 프랑스 회사, 영국 회사, 미국 회사, 스페인 회사, 뭐 일본 회사, 대만 회사 다 이제 중국에 와서 중국에다가 자기네 그 아시아 본사, 아시아 태평양 본사를 중국에다 설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이 중국어를 하는 독일 사람을 보려면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줍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머무는 동안 그 사람이 먹고 살고 뭐 애 학교 보내고 하는 것까지 다 지원하죠, 회사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독일어를 하는 중국 사람의 인건비는 그 중국어를 하는 독일 사람의 인건비의 40분의 1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평균 임금이 600위안이었습니다. 600위안. 10만 원 수준이었어요.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받는 겁니다.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완전 노다지겠는데, 그 글로벌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공급해주는 플랫폼을 하면 이 돈 되겠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그 당시 이메일도 돈 주고 쓰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인터넷은 다 공짜였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 돈 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현금화도 굉장히 쉽죠. 그래서 중국을 이제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협력사를 찾고 이제 이걸 하겠다고 또 회사에다 얘기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이 자 플랫폼이라는 거는 시장을 열어놓으면 사용자와 공급자가 와가지고 그 공급자는 이력서를 올리는 사람이 되겠죠. 사용자는 그 이력서를 보고 채용하는 회사들이 되겠죠. 그 두 군데가 다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품이 있어야 일단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전국 13억 인구한테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광고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돈을 얼마 써야 될까. 전 마케팅 기획 했던 사람이니까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일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어떤 툴을 쓰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국어 학교 졸업생들을 아도치려고 그래서 외국어 학교들한테 이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생들 이력서 다 좀 여기다 올리자고. 그랬더니 이제 답이 없어요. 이메일 보내도 답이 없고 팩스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하면 바쁘다 그러고 뭐 외국 학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거기서 같이 근무하던 그 중국인 직원 중에 중국가 나온 친구 중에 붓글씨 잘 쓰는 데 보고 야 손편지를 붓글씨로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정성 들여가지고 한 번만 만나주세요를 이제 써가지고 이제 그걸 팩스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군데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군데서. 그래가지고 새벽 5시에 상해 시외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12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 도시에. 가까운 데가 7시간 걸려요. 양자강을 건너요. 버스를 타고. 배 위에 올라가서 양자강 건너갖고 남통이라는 동네에 가서 남통에 있는 외국어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학교로 오지 말고 학교 밖에 제일 큰 식당 2층으로 오라고 해서 거길 갔어요. 거길 갔더니 그 동네 유지들 뭐 포함해 한 25명이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따라주고 중국 사람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직장생활 하다가 중국 출장 가보면 이 알코올 테스트를 받아볼 일이 있을 텐데 뭐 계속 줍니다. 계속 고량주 50도짜리 1시간 동안 그냥 먹고 빈 거 보여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있어요. 1시간 동안 술을 계속 마셨어요. 근데 하나도 안 취했어요. 완전 바짝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 취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 왔어요? 왜 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왜 왔냐면은 당신대학교 학생들의 이력서를 저희가 무료로 우리 서비스에 올려드리고 학교에 미디어피도 하나 만들어드리고 뭐 이러려고 왔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사 선생님이 그렇군요. 근데 우리 학교는 100% 취업입니다. 몇 년 동안 단 한 명도 취업 안 한 애가 없어요. 주변에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 와가지고 50명씩 데려갑니다. 우리 학교는 뭐 굳이 이력서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하여튼 데려갈 정도로 취업률이 좋은 학교예요. 이제 1시간 동안 먹은 술이 이제 다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부터. 화장실 가서 잠시 피해서 머리를 식히면서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생각하다가 갑자기 퍼뜩 드는 생각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3년 전에 학교 학생들이 간 회사하고 작년에 간 회사하고 올해 갈 회사하고 내년에 갈 회사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다 그 회사에 갈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3년 전 급여나 작년 급여나 올해 급여나 내년 급여나 이 학교 학생들 졸업생들이 처음 받는 급여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변에 있는 회사를 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우리가 와서 사진 다 찍어줄 겁니다. 사진도 다 찍어줄 거고 이력서 등록도 다 시켜드릴 거고 그다음에 학교 민원표 만든 다음에 전국에다 오픈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시골에 이렇게 좋은 학생들이 이만큼이나 있었네라는 사실을 더 크고 더 좋은 글로벌 기업들이 알아보고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 저 기업에서 계속 전화해서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한다면 경쟁이 붙겠죠. 경쟁이 붙으면 학생들 인건비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러면 이 학교는 더 명성이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민영피도 만들어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학교는 추가적으로 학생들이 이 학교 오려고 줄을 서게 될 건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짜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학수를 하시면서 그날 성공적인 협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세 가지죠. 다 제가 좋아하고 제가 잘하고 제가 인정받는 거에 속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저한테서 나왔던 거예요. 뭐 리조트 종지 비용과 관련된 얘기는 빼고 남의 얘기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미국의 한의대장 중에 남문기 회장님이라고 계세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그분 책 읽어보셨어요? 그분은 82년도에 300불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300불 갖고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화장실에서 만난 사장님이, 소변 보다 만난 사장님이 청소나 하지 그래? 라는 얘기를 듣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소회사 사장님을 만난 거죠. 화장실에서. 청소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그 청소회사에 취직을 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딩 청소를 하는 회사예요. 회사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밤 시간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는 회사예요. 청소를 싹 해놓고 다음날 또 출근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한 팀이 하룻밤에 한 빌딩을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고 나서 6개월 만에 자기 팀이 하룻밤에 3개 빌딩을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 팀원들은 자기를 제외하고 거기서 청소하는 모든 사람들이 히스패닉이었어요. 멕시칸 계통이었죠. 이 사람들은 뭐 좀 하다가 피곤하다고 앉아서 쉬고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가면 2시간 걸리고 뭐 하여튼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직접 도시락을 다 사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먹고 빨리 끝내고 빌딩 하나 더 하면 수입이 2배, 빌딩 3개 하면 수입이 3배가 되죠. 자기 팀은 무조건 수입이 높은 거예요.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팀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는 거죠 또. 그래서 이분은 청소의 달인이 됐어요. 그래갖고 한 6년인가 그 청소회사 다니면서 그 청소회사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청소의 달인인 상태에서 4만 불을 모은 상태로 이제 퇴직을 하셨어요. 사표 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청소회사를 차리면 대박이 나겠죠. 근데 청소회사 차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300불 두고 미국 와서 죽을 뻔했을 때 옆에서 소변 보시다가 나를 돈 벌게 하는 이제 직업인으로서 성장시켜 주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내가 경쟁회사 차리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 출발을 해요. 무슨 새 출발했냐? 부동산 중개인이 된 겁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됐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청소죠.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에 가서 오픈하우스 하기 전날에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에 가서 청소 도구를 들고 딱 가가지고 집을 완전히 삐까뻔쩍하게 청소를 해놓는 거예요. 무조건 계약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 3대 부동산 중개회사의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20년 만에. 머리가 쭉 뼈쓰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내가 중요한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다음은 이제 시간이 반지났네. 관계의 진심을 담깁니다. 자, 여기 2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사회가 이겨야 사는 경쟁사회다. 손 들어보세요. 그리고 도와야 사는 협력사회다. 손 들어보세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든 간에 회사 내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그죠?
회사 내에서 경쟁을 하고 회사 내에서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회사 밖에서도 경쟁사를 이겨야 되고 경쟁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야 여러분들한테 협력을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들의 평가로 내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예. 여기 뭐 MBTI 많이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I형 같은 경우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협력과 도움은 인간 사회의 기본 상식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단은 집어넣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게 상식이에요. 협력과 도움이 경쟁하고 이기려면 반드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운전하세요? 운전하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어요. 그 신호등 딱 대기하고 있는데 빨간불 신호에 딱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졸다가 발에 힘이 풀려가지고 브레이크에 발에 힘이 싹 풀리는 순간 차가 스물스물 가죠. 스물스물 가서 앞차를 콩 하고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차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거 받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팍 이렇게 하면 이거 받쳤다 이지만 이거 받친 거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접촉사고입니다. 그런 접촉사고가 났을 때 우리 사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이 뭐냐면 문 열고 나와갖고 이래요. 이러고는 보험 처리합시다. 이러고는 보험사 하고 얘기해갖고 한 3개월 동안 주거니 받거니 해갖고 몇백만 원 뜯어내요. 병원 가서 들어오고. 이게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상식. 그럼 돼요? 왜 안 돼요? 그걸 가지고 동창회 가서 얘기를 해요. 동창회 가서 얘기를 해요. 야, 이럴 때는 말이야. 보험사가 왔을 때 첫 번째 전화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받고 끝냅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안 되겠는데요? 전화 끊고 그냥 있어. 그럼 올려줄 거야. 막 이런 촉보를 막 서로 공유하고 자랑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 친구가 아니 내가 아는 지인이 나한테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지인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평생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뭐 전쟁터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남이야 어떻게 됐죠? 보험사에서 돈을 주는 거랑 상관없어. 그 사람 돈 아니야. 어차피 보험사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전 국민의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말도 안 되는 상식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이거 부딪힌 것 같은데 나갔다가 괜찮으세요? 좋으셨어요? 피곤하시면 운전하시면 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도 얘기하고 보니까 기수도 안 났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왜 너무 감사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예요. 기수도 안 났어. 다치지도 않았어. 나한테 아무 일도 없었어. 친구 만났어요? 친구 등짝 팍, 야 오랜만이다, 팍 됐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거 가서 누워야 되나? 그럴 때는 안 누우면서 차만 받쳤다 그러고 가서 누워요. 이런 사회가 잘못된 사회라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잃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 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나의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의 그 모습을 다 압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지고 가면 인간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이제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 다른 사람을 굉장히 공감 못하는 MBTI 케이스거든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공감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왜 저런 말을 하고 이 순간에 왜 얼굴을 찡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도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 사이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남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결과, 원인
나와야 돼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더라.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더라. 근데 나는 남들이 봤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갑자기 확 점프할게요. 무슨 얘기냐? 세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유통기한이 짧아졌다. 모든 정보의 유통기한이 짧아졌어요. 우리는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게 30만 년 전, 30만 년. 20만 년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청 들고 뛰어다니면서 그 사냥을 하고 고기 잡아먹고 이렇게 지내다가 20년 동안 그러다가 엄청난 변혁이 생긴 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를 지면서 가축이 생기고 그리고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게 8만 년 전입니다. 8만 년 전. 8만 년 동안 변함없이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인류가. 자, 20만 년 전부터 28만 년 동안 28만 년 동안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1800년도에 인구가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에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세계 인구 몇 명이에요? 반올리면서 80억. 지금 79억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자, 200년 전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년 동안 인구가 45억이 됐어요. 그리고 20몇만 년 동안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날아다니기 시작. 200년 만에 날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화를 하기 시작해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3차 산업혁명이 제3의 물결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때 태어나신 거죠. 제3의 물결 때.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돌리는 전화도 받고요. 돌려서 전화하면 그 저기 서울에 누구 집에 연결 좀 해주세요. 그럼 교환수들이 막 연결해 주는 그 뭐 옛날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보고 유선 전화, 무선 전화. 야, 세상에 전화기에 선이 없어. 그런 시절을 거쳐서 삐삐 차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그 휴대폰 나오고 그 막대기폰 쓰다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까지. 저는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50이 될 때까지.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못 써요. 그렇잖아요. 알바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키오스크 못 씁니다. 근데 이분들 배워야 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배워야 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 이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극소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습득한 정보가 이번 주에도 유효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바뀌어요. 굉장히 빨리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 손들고 뭐 했지만 그 대기업들도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고 사라질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자, 그런 거를 그랬나 보다. 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마스크 못 써갖고 줄을 막 100m 있었는데 갑자기 마스크가 넘쳐나네.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겨야 돼요. 뭐 하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결과가 무슨 일이 났습니까? 우리나라에 요소수 대란이 생겼죠. 짱이야. 호주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요소수가 없어갖고 난리 났어요. 이거를 짐작할 수가 있었겠어요? 관심과 관찰이 없었다면? 과거의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꾸준히 수집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걸 알고 있었다면 호주랑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 근데 호주가 중국한테 석탄을 이제 안 보내려고 그래? 그럼 뭐야? 석탄 쪽이 지금 우리나라 풍기가 발생하겠는데? 그러면 석탄 쪽이 중국에서 풍기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무슨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막 같이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친구들하고 또는 동료들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면서 만들어진 포럼이나 아니면 뭐 이런 뭐 다양한 모임에서 이런 거 갖고 한번 토론해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미국에 뭐 연준에서 금리를 올렸어. 우리나라도 갑자기 그거 따라간다고 올렸어. 유럽은 버티고 있어. 뭐 이랬는데 야, 요거 놓고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이랬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열심히 살았어요. 예. 별거 다 했어요. 유원 인터내셔널은 이쑤시개부터 미사일까지 할 수 있는 이유예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내가 저런 거를 보고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빨리, 훨씬 더 큰, 훨씬 잘 나가는 좀 회사의 CEO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인의 생각을 읽고 들어야 돼요. 뭐 책만 볼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전 현재는 페이스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잡다한 지식과 쓰레기 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좋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자신의 인사이트를 잘 표현하는 선지자들이 널렸어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매일 여러분들 매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네. 진짜 좋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좋아요 하세요. 자꾸 좋아요 하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뭐 한 문장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예를 들어서 봤어요. 좀 매일 뒤통수 맞는 글들을 보거든요. 이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이 사람도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몇 권의 책을 읽었을까? 하는 사람들이 글을 올려요. 그 사람들의 글을 보고 저는 최고예요 눌러요. 좋아요 안 눌러. 네. 최고니까. 계속 눌러요. 계속 누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책을 보내줘요. 그리고 사인 받으러 오래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그 사람의 그 훌륭한 인사이트를 또 만나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기왕에 내가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려면 그렇게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최대한 많이 맺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런 방법,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툴이 페이스북, 유튜브, 뭐 블로그 많습니다. 네. 이런 걸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매일. 왜 매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리서치 능력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찾고, 그 필요한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찾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고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사고력만 올라간다고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죠. 기왕에 이제 얻은 거니까. 극대화를 시키는 거는 당연히 해봐야 돼요. 네. 뭐 자전거 타는 것과 관련된 유튜브를 보셨으면 자전거를 타보시고, 뭐 춤추는 걸 보셨으면 춤도 춰보고, 네. 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써보는 겁니다. 네. 그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좋다고 생각하는 글들을 막 보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막 올라가요. 올라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나 지금 취준생인데, 아니면 내가 내일 친구들 만날 건데, 친구들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쓰는 겁니다. 자기의 일기장이나 자기의 매일 나한테 쓰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블로그나 오픈된 공간에다가 쓰는 거. 볼 수 있는 사람 다 보게. 그래야 생각이 정제됩니다. 남한테 보여주는 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쓰게 돼요. 처음에는 좀 어설프게 쓰게 되는데 갈수록 쓰는 게 좋아져요. 갈수록 쓰는 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퇴고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시간은 더 빨라지고, 생각의 양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행력과 개발 능력과 표현력이 다 좋아지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관계에 진심을 담으라고 그랬잖아요. 진심을 담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하다 보면 지지자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또 글을 쓰다 보면 지지자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하는 그 지지자들이 생겨요. 그런 지지자들이 나를 구축하는 데 주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직장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선택하는 것 부분도 있고 선택을 당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잡 플랫폼에 들어갔더니 다양한 회사들이 구인 공고를 쫙 내놨죠. 그리고 그걸 클릭해서 내 이력서를 업로드를 하는 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그 업로드된 이력서들을 쭉 모아놓고 회사의 HR 담당자가 보고 이제 전화해서 면접 보러 오세요 하는 건 내가 선택을 받는 거겠죠.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 꼭 이 회사만 가야지라고 했다가 굉장히 후회합니다. 예. 굉장히 생각보다 그 회사가 그렇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일단 도전을 해보는 건 좋아요. 어느 회사든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정해놓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10년씩 5년씩 6년씩 계속 준비하고 도전하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체험해보면서 내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시간, 그 시간을 투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걸 수익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들였는데 수익이 많이 생겼어. 그게 가성비죠, 그죠? 가성비 높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당연히 가성비겠죠. 그리고 내가 직업인으로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얻는 인간관계, 나의 지지자들, 새로운 지지자들, 그 다음에 내 능력, 이런 것들이 부가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잘하는,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것이 나를 찾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일을 찾는 거는 저 가성비 안에 있거나 가심비 안에 있거나 부가가치는 추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성비 안에 있거나 가심비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런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또 스타트업 얘기를 하자면 스타트업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타트업에 포지션이 있을 때 지원해서 가시는 거 저는 추천할 수 있어요. 물론 스타트업도 잘 골라야 되겠지만 오로지 막 투자만 받기 위해서 시리즈 투자만 받기 위해서 오로지 투자에만 목숨을 거는 그런 스타트업이 아니라 진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팀이 모여서 막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서 다만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일해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다 해볼 수 있어요. 다 공유가 됩니다. 대표의 생각, 부대표의 생각, 그다음에 창업자들의 생각 다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졸업 후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아까 3차 산업혁명까지 얘기했잖아요. 3차 산업혁명 시대에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독립해가지고 스스로를 책임지는 그 시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제3의 물결이 나와서 이제 정보화가 되고 막 스마트폰 그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빨라지는 그 시점에 30년이에요. 그 시점에 30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2019년에 시작이 됐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 시작이 된 게 그거하고 또 더하기 하나가 더 있는 게 ESG예요. ESG 요새 얘기 엄청 듣잖아요. 원래는 모든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고 그거 하나만 하면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나눠주면 되는 게 기업의 목적이었고 그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100년 만에 변했어요. 2019년에 변했더니 미국의 200대 기업이면 전 세계 200대 기업하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미국의 200대 기업 대표들이 CEO들이 모여가지고 선언을 했어요. ESG를 더 이상 기업은 주주의 이익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걸 제일 뒷전으로 놓고 사회의 이익, 환경의 이익, 관계자들의 이익, 직원의 이익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다 이제 걸음마 단계란 말이에요. ESG에 대해서 다 걸음마 단계예요. 그 표준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뭘 얼마만큼 해야지 ESG 경영이다라는 얘기가 아직도 국제적으로 표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곧 정해집니다. 갑자기 발표가 될 거예요. 만약에 ESG 경영에 점수 미달인 회사의 제품은 수출이 안 돼요. 수입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런 회사를 창업했을 경우에 10원도 안 빌려줘요.
그럼 그걸 아니 어떻게 나는 석탄을 떼가지고 하는 연탄 아니, 그 석탄을 캐가지고 이제 연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연탄 만드는 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연탄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연탄 만드는 거를 5대째 이어와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탄 만드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 세상에 그 얼마나 나빠요? 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초융합이라고 있어요. 초융합. 자, 그럼 연탄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기농 그 패스트푸드, 슬로우푸드와 패스트푸드 결합했잖아요. 자, ESG를 어떻게 결합해서 연탄을 만들지? 이 연탄을 썼을 때 완전 연소가 되는 그런 연탄을 만들면 어떨까? 그걸 개발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한번 개발해보라고 그럼 돈을 줘요.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융합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막 전파가 됐는데 일단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가성비 있어야 돼요. 가성비. 최대한 많은 그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운 좋게 아니면 실력이 좋아서 여러분들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갔어요.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갔어요. 제 친구들 지금 삼성 S그룹이나 L그룹이나 SK그룹이나 이런 데 다니는 친구들 보면 입사한 부서에서 여태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큰일 났다. 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저는 이쑤시개부터 비쌀까지. 근데 그 친구들은 큰일 났대요.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49세가 돼서 이제 퇴직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갈 데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들은 대부분. 그러면 괜찮지 않아? 그게 아니라 50세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60세 이후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100세 인생이라고 다들 믿고 있잖아요. 저는 한 90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그 앞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인재풀을 가지고 있어야 나머지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 옛날엔 자식들이 책임졌어요. 조금 한 10년만 봉양하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식들 봉양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내가 자식 안 낳는 이유가 가성비가 안 나와요. 10억 들어가 1인당. 1인당 10억 들어가요. 둘 낳으면 20억 들어가는 거고. 근데 걔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줄 거거든.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래 사냐고 뒤에서 뭐라고 그럴 거거든. 그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부에서 출산 대책이니 뭐니 결혼을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책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결혼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 자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에서도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모든 사회 현상에서 왜 그런가? 만약에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습관화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630만 개가 있고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은 여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을 다니면서 제일 좋았던 점은 뭐냐면 유연성이었어요. 아까 대기업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친구들이 처음에 입사했던 부서에서 여태까지 일하고 있다. 처음에 입사했던 그 분야에서 여태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저는 부서를 옮길 수 있으면 무조건 손들고 옮겼어요. 왜냐하면 한 3개월에서 5개월만 바짝 그 업무를 익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 일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사이트가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당연히 커지죠. 넓고 얕은 지식들이 나한테 꾸준히 쌓입니다. 누구하고도 다 대화가 돼요. 저는 미국에 있는 미국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수다를 떨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라도 사람하고 수다 떨 수 있고, 경상도 사람하고 수다를 떨 수 있고, 노인들하고도 수다를 떨 수 있고, 젊은 사람은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랑 수다 좀 떨어주세요. 시간 날 때 우리 일산 오시면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면 거의 끝나겠네요. 네, 끝나면 잠깐 뭐 Q&A가 있으면 하고요.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연이나 학교에서 하는 강연이나 아니면 일반 강연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으셨거나. 그 스타트업을 구성하는 6가지 요인. 네, 가장 기본적인 뭐 공식과도 같은 거죠.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가. 네, 혁신적인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같이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시장에 런칭할 때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해요. 네. 타이밍을 읽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공감 능력과 인사이트와 관계와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죠. 네. 이거를 자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기본 구성 요소가 저렇다면 졸업한 이후에 마이 라이프, 졸업한 이후에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대입을 하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사이트, 나의 통찰력,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20몇 년을 살면서 쌓여온 여러분들의 통찰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들의 팀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시간은 자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게 될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거기서 쌓이는 여러분들의 경험. 또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나의 통찰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지지자들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시간을 더 들였어요. 그리고 또 직장 옮길 수도 있고 직장에서 다니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또 경험치가 올라가고, 기회는 그 사이에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잡을 거냐.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취업하지 않고 창업을 하더라도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되고, 이 기회는 곧 타이밍이고, 이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직할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커리어 트랜스퍼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헤드헌터 업무를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내가 사는 아파트에 미사일 쏠 거라고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자, 그러면 나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지 그러고 샤워하고 누워있는데 아래층에 구멍이 뻥 나갖고 이제 전부 방공호로 내려가갖고 그때부터 출근이고 나발이고 담요 뒤집어 쓰고 80명이 좁은 그 지하실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현명하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사람과 못 버티고 이제 끝났어, 우리는 더 이상 뭐 희망이 없어, 이런 좌절하는 사람, 차이가 그런 거였어. 이 사이클을 기억하세요.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건 잠깐. 저도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했거든요. 제가 했던 취미생활 한 30까지 넘어요. 이 몸에 제가 스윙댄스 강사도 있었어요. 웃기죠. 우리나라에 스윙댄스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라 아무도 잘 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오프로드 찝차 끌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하고, 스킨스쿠버도 강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다 대화가 돼요. 무슨 얘기를 하든. 자, 스타트업의 용어 중에 이제 MVP라고 있어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를 상품으로 만드는 시점인 거죠. 지금의 시점이. 앞으로는 뭐 MVP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스타트업에서 MVP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에 최초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최초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 난 돈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시장에 여러분들이 차 한 대를 만들어서 내놓을 수가 없어요.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럼 한 10만 원짜리 만들어갖고 시장에 내놔야 돼요. 스케이트보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놨더니
사람들이 스케이트보드 품질 좋대. 왜? 스케이트보드의 핵심 기능이 굉장히 잘 구현된 제품이거든. 그게 MVP거든. 그래서 이건 정말 잘 굴러가고 뭐 다리 뭐 굴르는 힘 별로 하지 않아도 엄청 멀리 가더라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지. 그랬더니 만약에 이거에 손잡이가 있으면 더 좋겠어. 라는 이제 니즈들이 이제 포착이 되죠. 그럼 돈을 좀 벌었으니까 돈을 투자해 갖고 킥보드를 만들어요. 두 번째 제품. 자, 킥보드를 만들었는데 킥보드가 그냥 가면 좋겠어. 전동 킥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요. 네. 그럼 다음에 모터사이클로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까지 가는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제품들이 다 그래요. 지금 모든 서비스도 그렇고 모든 플랫폼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하다못해 당근마켓도 그래요. 네. 페이스북도 그렇고 지금 알아주는 유니콘 기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MVP.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MVP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졸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끝을 보고 그 끝이 왜 그런 끝이 났는지 반드시 이유를 알으셔야 돼요. 회사를 다니건 들어갔건 아니면 그만뒀건 옮겼건 반드시 결과는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스타트업을 저희 유원에서 응원합니다. 지금 남은 이제 10분 남았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잠깐 기다려서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끝내도 되죠? 네. 질문 있으시면 그 젊으실 적부터 경험이 많으셨는데 이제 처음 뭐 대학에서 건설 쪽 하시고 직무랑 분야가 다 다르셨잖아요. 네. 그 다시 20대를 생각했을 때 후회가 그 후회 많이 해봤어요. 내가 왜 그때 건축과를 갔을까부터 후회를 했죠. 당연히. 그 후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후회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건축과를 안 갔으면 또 어떤 인생이 나한테 왔을 거고 또 얼마나 많은 후회할 일이 생겼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더라고요. 후회하는 게. 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야 뭐 로또 번호 다 적어갖고 돌아가겠지. 근데 별로 후회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내일이 더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후회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로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처음부터 건축학과를 선택했던 거 후회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첫발을 어디에다 내리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깊은 하늘을 좀 깊게 파야 된다. 맞아요. 넓은 눈으로 얇게 파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표님께서는 얇게 파셨는지 깊게 파셨는지 아니면 좀 정도가 다른 구덩이들 많이 파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 중에는 사실 어떤 쪽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지는 뭐 의견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 들으셨어요? 항로물을 깊게 파는 게 좋은지 넓게 얕게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뭐 각각 다르게 파는 게 좋은지 진로를 생각할 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진로를 생각하는 게 옳은 건 없어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나라고 했잖아요. 나한테 넓고 얇게 파는 게 더 맞으면 그게 맞아요. 한우물을 깊게 파는 게 맞잖아요. 그럼 그게 맞아요. 그 사실은 뭐 굳이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대 쪽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우물 깊게 파는 게 좋아요. 근데 문과 쪽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넓고 얕은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한우물을 깊게 팔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한우물을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파긴 했어요. 한 번 파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팠어요. 뭐 바닥이 좀 얕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파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주동적으로 옮긴 적은 많지 않아요. 나 옮겨야 되겠다. 나 요까지 했으니까 그만하고 요거 해야지라는 게 없고 이걸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되는 경우로 제 22년이 그렇게 왔어요.
광산을 하게 된 것도 납치연수를 하게 된 것도 그 다음에 그 뭐 보라카이에서 그 여행사 가이드를 하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카지노 통역을 하게 된 것도 반드시 성과를 얻었어요. 카지노 통역 6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그 카지노의 차장이 됐어요. 네.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통역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그 하찮은 직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도박꾼들 통역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막 그 카지노 마케팅 차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냐? 그 한우물을 빨리 깊게 판 그런 경험치들이 쌓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적응이 되더라. 네. 그러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필요해. 네. 창업하는 사람, 창업가의 가장 큰 자질이 뭔지 아세요? 돈 구하는 거. 네. 돈 구하는 게 창업가의 가장 큰 자질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나한테 돈이 없으면 구해봐야 돼요. 그 돈을 구해오는 순간 빚이 생겨요. 빚이 생기는 순간 목숨을 걸게 돼요. 집에 막 빨간 딱 짚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 이렇게 막 실패하고 가진 자산 다 날렸어도 한 번도 신용불량자 된 적 없어요. 딱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다 털어먹었어요. 그럼 다시 리셋, 0에서 다시 출발. 근데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한국 와서 한 지금 이제 10년 이제 다 돼가니까 10년 정도 오면서 회사는 별로 성장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뭐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됐건 뭐 질문에 딱 그 정확한 대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를 먼저 찾는 게 나한테 뭐가 맞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취미가 많으시고 되게 다양한 분야를 득도하신 케이스이신 것 같은데 혹시 요즘 트렌드인 블록체인 분야 쪽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은 잘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기 블록체인 기술이 얼마나 많은 곳에 적용이 되는지 얼마나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고 그걸 활용해서 어떤 분야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라는 쪽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이쪽에 다 적용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쪽하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다 바뀌는 진짜 엄청난 대변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분야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다 바뀌어요. 달러가 필요 없어져 버린 순간부터 돈이 필요 없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다 바뀌거든요. 통제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78억 명의 인구가 다 개별적으로 가치를 가져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뭐 훨씬 더 많은 규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블록체인 쪽은 잘 모릅니다. 제 뭐 아랫동서가 블록체인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사실 질문을 주신 거에 대답을 제대로는 못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그 정도 그 굉장히 큰 변혁이다. 그 블록체인 기술이 여기저기 적용이 될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스피드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5천만의 국민들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뭐 1억 몇천 명인데 일본이라는 나라 각 나라별로 나라를 구성하는 기본이 비틀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합의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없이 이제 막 그 블록체인이 여기저기 다 적용이 돼 버리면 굉장히 그 혼란이 오지 않을까? 뭐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그러세요. 아까 말씀해 주신 한 달 만에 어떤 부분이 좀 빠르게 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한 달이든 몇 달이든 간에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사실 느껴져요. 물론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저도 육화 활동을 해봤는데 사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까지 너무 생각보다는 긴 시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뭔가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찾아보고 그런 걸 좀 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많이 약간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이런 걸 여쭤보고 네. 그 한우물을 빨리 팔 수 있는 노하우가 뭐냐면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털어먹기. 네. 주로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갔어요. 그 부서에 갔을 때 내 바로 밑 상사, 한마디로 사수, 네. 사수하고 일단은 저는 그 형 동생 빨리 됩니다. 네. 빨리 되고 그 사수의 컴퓨터 안에 있는 폴더를 제가 장악합니다. 네. 장악을 하고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라는 걸 한 번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했어요. 네, 한 번.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아, 그런 스킬이 있었구나라는 답이 나와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수가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괜찮지 않아요라고 던지면 뭐 그러든가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왜 그게 아니냐면 나도 다 해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답을 다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새로운 길을 갔다, 새로운 길을 갔다, 그래도 사람한테 배울 수 있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을 또 찾아다니면 되는 거죠. 그 분야에. 저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 제가 이쑤시개부터 미사일까지 한다 했잖아요. 그 한 가지로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거를 제가 한번 중계를 한 적이 있어요. 엑스밴드 레이더가 뭐냐면 사드 미사일 그 대공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레이더예요. 저 알겠어요 그거?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걸 나한테 찾아달래요. 예. 근데 왜 할 수 있냐? 그걸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박사예요. 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같이 갑시다 하고 이제 같이 가요. 예. 그걸 만드는 회사에 비행기 타고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옆에서 이 사람이 뭘 체크를 하는지, 뭘 보고 얘기하는지, 뭘 질문하는지 몇 번만 보면 일단 뭐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뭘 구해주면 되는구나라는 게 나한테 바로 오는 거죠. 예. 서로 다 주고받고 하면 돼요. 예. 내 거 감추고 막 안 주려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다 주면 다 와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는 유한 인터내셔널의 권재환이었고요. 저는 일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처음 인사드린 것처럼 오늘 처음 뵌 거예요. 앞으로 두 번째를 뵐 수도 있고 세 번째를 뵐 수도 있고요. 언제든 뭐 저하고 차 한잔을 하시든지 밥을 먹고 싶던지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던지 아니면 저한테 가르쳐 줄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연락처는 저기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